저는 32년간 색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슈미트입니다. 베를린에서 10년째 상업 사진을 찍고 있죠. 루프트한자, 아우디, 지멘스 같은 독일 최고 기업들이 제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제 사진은 늘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RGB 값을 0.1%까지 조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제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어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한국어에는 빨강을 표현하는 단어가 64개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어떻게 제 사진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언어가 우리의 감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색이 단순한 파장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어가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24년 9월 베를린 스튜디오. 저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이메일을 읽고 또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진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감정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년 경력의 상업 사진작가.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독일 최고 기업들이 제 고객이었죠. 하지만 최근 석 달간 같은 피드백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완벽하지만 차갑다는 것, 정확하지만 생명력이 없다는 평가였죠. 제 포트폴리오를 펼쳤습니다. 붉은 스포츠카, 붉은 립스틱, 붉은 장미. 모두 완벽한 레드였습니다. RGB 220, 20, 60. 크림슨 레드. 수치적으로 정확했죠.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이전시 대표였어요. 그는 서울관광청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가을 서울 포토북 작업이었죠. 석 달, 그리고 계약금은 제 1년 수입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와 한국어 가이드가 직접 함께 작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적 감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한국적 감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표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알아보라는 조언뿐이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서울을 검색했습니다. 단풍, 은행나무, 한옥. 화려한 가을 풍경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간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캐논 EOS R5 50mm f1.2 렌즈, 팬톤 색견본 342개. 제 필수 장비들이었죠. 베를린 테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자신있게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면 충분하다고, 색은 어디나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어가 제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줄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 도착, 열흘 후.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10월 초 서울의 기온은 섭씨 22도였죠. 관광청에서 보낸 가이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혜진, 28살 미술사 전공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영어로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죠. 택시를 타고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과 한옥이 공존하는 풍경, 가로수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측색계, 컬러 차트.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죠. 혜진은 내일부터 창덕궁 후원에서 촬영을 시작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단풍이 막 시작된 시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레드와 옐로우, 간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내일 보면 알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의 붉은 조명을 보며 저는 습관적으로 측색계를 꺼내 RGB 값을 측정했습니다. 레드 230, 그린 41, 블루 38. 정확한 스칼렛 레드였죠. 석 달이면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 모든 확신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10월 5일 서울 창덕궁 후원. 아침 9시
저는 혜진과 함께 창덕궁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문화재청 가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온 산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단풍나무, 은행나무 500년 된 고목들이 가을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캐논 EOS R5 50mm 렌즈. 셔터를 눌렀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완벽했습니다. 노출, 구도, 초점 모두 정확했죠. 혜진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완벽하다고 레드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레드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며 RGB 178 34 34라고 파이어브릭 레드라고 설명했죠. 혜진이 나무를 올려다보며 자신은 저 나무가 벌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벌겋다는 표현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레드는 레드인데 벌겋다는 건 좀 더 강렬하고 타오르는 느낌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측색계를 꺼냈습니다. 정밀 측정 장비였죠. 나무에 갖다 대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RGB 178 34 34. 이건 그냥 다크 레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제가 색을 숫자로만 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색은 파장이고 빛의 반사율이니까요. 그녀가 웃으며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벌겋고 저 나무는 불그스름하고 저 나무는 발그레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다 빨강이지만 느낌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빨강은 빨강일 뿐이라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혜진은 색으로 나무를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측색계로 하나씩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 RGB 178 34 34. 두 번째 나무. RGB 180 36 35. 세 번째 나무. RGB 175 32 33. 차이가 2% 미만이라고 같은 색이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첫 번째는 벌겋고 두 번째는 불그스름하고 세 번째는 발그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차이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벌겋다는 건 불이 활활 타오르듯 강렬한 빨강으로 뜨겁고 선명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불그스름하다는 건 따뜻하고 부드러운 빨강으로 은은한 느낌이고요. 발그레하다는 건 수줍고 귀여운 빨강으로 어린아이 볼 같은 느낌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색에 감정이 있다는 말인가요? 혜진은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과학이 전부는 아니라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혜진은 지나가는 나무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기 은행나무 잎이 노래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옐로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노래지는 거라고, 저 위쪽은 샛노랗고 아래는 누르스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측색계를 꺼냈습니다. 노란색도 측정했죠. 옐로우 255, 230, 0. 골드 옐로우였습니다. 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색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고 물었습니다. 마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후원 안찻집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노트를 꺼내며 한국어 간단 수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빨강만 5개만 배우자고 했죠. 그녀가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빨갛다는 아주 선명하고 순수한 빨강으로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벌겋다는 타오르듯 강렬한 빨강으로 열정적인 느낌이고요. 발그레하다는 수줍고 온화한 빨강으로 귀여운 느낌이죠. 불그스름하다는 은은하고 따뜻한 빨강으로 부드럽고요. 시뻘겋다는 위협적이고 무서운 빨강으로 경고 같은 느낌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보며 5개가 전부 RGB 값이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구분하냐고 물었습니다. 맞다고, 그런데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느낌이 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혜진이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벌건 대낮이라고 하면 환한 한낮이고요. 아이보리 발그레하다고 하면 귀엽고 수줍다는 의미죠. 저녁 노을이 불그스름하다고 하면 따뜻하고 평화롭다는 뜻이고요.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다고 하면 화가 났거나 창피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들을수록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은 다 구분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자연스럽다는 답이었습니다. 몇 개나 있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더니 빨강만 64개라고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되묻자 그녀는 빨강 관련 표현이 64개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는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레드 하나 아니냐며 다크 레드나 브라이트 레드 정도 아니냐고 혜진이 되물었습니다. 그것도 형용사를 붙인 거라고 한국어는 단어 자체가 다르다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똑같은 빨강인데 왜 64개나 되는 단어가 필요할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어 사전을 검색했죠. 빨강 관련 단어 목록이 나왔습니다. 벌겋다, 빨갛다, 밝았다, 불구스름하다, 발그레하다, 벌건대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불긋불긋하다, 불구스름하다, 빨그스름하다, 홍당무 같다, 핏빛이다, 진홍빛이다.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비교를 위해 영어와 독일어도 검색했습니다. 영어는 레드, 크림슨, 스칼렛 3개였습니다. 독일어는 로트, 둔켈로트 2개뿐이었습니다. 64대 3.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불필요한 게 아니냐고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내일 설명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빨간 네온사인, 빨간 신호등, 빨간 간판들. 전부 레드였습니다. 제게는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10월 8일 광화문 거리. 혜진이 오늘은 거리 사진을 찍는다고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의 옷, 간판, 카페. 일상에 빨강을 담는 작업이었죠. 저는 거리를 걸으며 촬영했습니다. 빨간 우체통, 빨간 택시, 빨간 신호등. 모든 것이 레드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요. 점심시간, 우리는 종로의 한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메뉴판이 붙어 있었죠. 떡볶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이 저 떡볶이 사진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측색계를 꺼내댔습니다. RGB 192, 40, 36. 토마토 레드였습니다. 그런데 혜진은 한국 사람들이 이걸 빨갛다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새빨갛게 맵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빨갛게라는 표현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진짜 빨갛다는 뜻으로 강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맵다는 감각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죠.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색에 맛이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빨갛다는 건 단순히 선명한 빨강이 아니라 뜨겁고 강렬하고 자극적인 빨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과학으로만 보면 재미없다고 답했습니다. 식사 후 카페에 앉아 혜진은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배운 5개 단어를 실제로 사용해보자고 제안했죠. 그녀가 과제를 내줬습니다. 오늘 오후 석 시간 동안 각 단어를 떠올리며 사진을 찍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빨갛다를 생각하며 한 장, 벌겋다를 생각하며 한 장, 이런 식으로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어가 사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색은 색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과학자처럼 실험하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겁니다. 실험 1 사과 5개. 저는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빨간 사과 5개를 샀죠. 측색계로 확인했습니다. RGB 값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자연광이 필요했거든요. 사과를 하나씩 놓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과. 셔터를 누르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새빨갛다. 선명하고 강렬한 빨강. 저는 조리개를 f2.8로 열었습니다.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도록요. 클릭. 두 번째 사과. 벌겋다. 타오르는 빨강. 노출을 플러스 0.3 올렸습니다. 더 밝게, 더 강렬하게. 클릭. 세 번째 사과. 발그레하다. 수줍은 빨강. 조리개를 F4로 조였습니다. 부드럽게. 클릭.
네 번째 사과. 불그스름하다. 따뜻한 빨강. 화이트 밸런스를 약간 따뜻하게 조정했습니다. 클릭. 다섯 번째 사과. 그냥 레드. 통제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클릭. 똑같은 조명, 똑같은 카메라 설정의 기본값. 유일한 차이는 제가 셔터를 누를 때 떠올린 단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사진들을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큰 모니터로 하나씩 확인했죠. 놀라웠습니다. 사진들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과는 정말 새빨간 느낌이었습니다. 선명하고 생생했죠. 세 번째 사과는 부드럽고 발그레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과는 그냥 사과였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저는 독일에 있는 동료 마르쿠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캡션도 설명도 없이요.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했죠. 다섯 번째는 평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르쿠스는 한국어를 모릅니다. 색채어도 모르죠. 하지만 그가 본 차이는 제가 본 차이와 똑같았습니다. 실험 이한강 석양. 저는 실험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닷새 동안 매일 한강에 나가 석양을 찍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오후 5시 45분. 첫째 날. 레드 선셋이라고 생각하며 찍었습니다. 그냥 빨간 석양. 둘째 날. 불그스름한 노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하고 은은한 빨강. 셋째 날. 벌건 하늘. 타오르는 빨강. 넷째 날. 발그레한 저녁. 부드러운 빨강. 다섯째 날. 시뻘건 지평선. 무서운 빨강. 닷새 후 5장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캡션만 다르게 붙여서요.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레드 선셋은 좋아요 91개를 받았습니다. 불그스름한 노을은 좋아요 342개를 받았고 댓글에 따뜻해요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발그레한 저녁은 좋아요 567개를 받았고 평화롭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단어가 바뀌자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색을 생각하는 방식이 사진을 바꾸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알았냐는 듯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설 언어가 인식을 바꾼다. 증거 같은 RGB가 다른 느낌. 결론 색은 숫자가 아니다. 색은 펜을 멈췄습니다. 색은 뭘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 빨간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부 레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떤 불빛은 새빨갛고 어떤 건 불그스름하고 어떤 건 시뻘겋게 보였습니다. 제 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언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바뀌자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4일 통인시장. 혜진이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만드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60년째 한복을 짓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통인시장은 좁은 골목 사이에 자리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한복 매장은 시장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벽면 가득 색색의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빨간 저고리가 눈에 띄었죠. 할머니가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혜진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사진작가로 한국의 색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할머니는 허이고 멀리서 왔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한복들을 하나씩 내려 보여주셨습니다. 빨간 저고리가 10벌쯤 있었습니다. 저는 측색계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저었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복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솔직히 전부 비슷한 빨강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한복 하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건 연지색이라고 하셨죠. 혼례 때 입는 색이라며 수줍고 곱게 보여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한복을 드셨습니다.
이건 다홍색으로 회가변 때 입는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려하고 기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한복을 펼치셨습니다. 분홍색으로 돌잔치 때 아이에게 입히는 옷이라고 사랑스럽고 귀여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복들을 봤습니다. 이번엔 달리 보였습니다. 연지색 한복은 정말 수줍어 보였고 다홍색은 화려했으며 분홍색은 귀여웠습니다. 색깔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제가 말하자 할머니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색은 마음이라고 혼례 때 신부가 연지색을 입는 건 설레는 마음을 담는 거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서랍을 여셨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결혼식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62년 전 사진이라고요. 이 한복이 연지색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흑백인데도 그 한복이 어떤 빨강이었을지 느껴졌습니다. 발그레한 빨강. 수줍고 따뜻한 빨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복을 잘 안 입는다고 색깔 이름도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만 부른다고요. 아쉽지 않으냐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쉽다고 색깔 하나하나에 우리 조상들이 담아놓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하셨죠. 연지색은 그냥 빨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첫사랑의 설렘이고 새 출발의 떨림이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요. 그런 마음이 색 이름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연지색 한복을 펼쳐 들고 서셨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파인더를 통해 할머니를 봤습니다. 80평생 한복을 지어온 손,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한복을 대하는 조심스러운 손길. 셔터를 누르기 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발그레하다. 수줍고 따뜻하고 곱다. 클릭.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제 10년 경력 중 최고의 사진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출이 약간 밝았고 초점도 살짝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복을 다시 걸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독일에도 이런 색깔 이름이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어로는 로트, 그냥 빨강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색깔 이름이 많으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같은 빨강을 봐도 10가지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죠.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냐고 색깔 이름이 많으면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냐고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언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할머니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연지색 한복을 든 할머니. 80년 세월이 담긴 손. 그 손이 지켜온 색깔의 이름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어온 사진들은 색을 담았지만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RGB 값은 정확했지만 감정은 없었죠. 독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여전히 측색계로 색을 재고 RGB 값을 맞출까요? 아니면 이제 다르게 사진을 찍을까요? 발그레하다, 불구스름하다, 벌겋다. 이 단어들을 생각하며 셔터를 누를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그냥 빨간 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각의 불빛이 다른 빨강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건 새빨갛고 어떤 건 불구스름하고 어떤 건 시뻘겋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 눈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10월 20일, 북촌 한옥마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카메라 롤에는 1,500장의 사진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에이전시에서 중간 점검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 100장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사진들. 노출, 구도, 초점 모두 정확한 사진들. 그런데 묘하게도 제 손은 다른 사진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연지색 한복. 약간 밝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발그레한 볼. 초점이 살짝 나갔지만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불구스름한 석양. 완벽하지 않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100장을 선택해 보냈습니다. 사흘 후 에이전시 대표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습니다. 독일 시간으로 오후 3시, 서울은 밤 11시였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루카스, 이게 뭔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제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내가 보낸 사진들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내 장점인 정확성이 사라졌다고 말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있다고요. 감정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관광청은 정확하고 깨끗한 서울 사진을 원한다고, 감성적인 에세이 사진이 아니라고 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이 사진들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냐고요.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좋다고, 내 사진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업 프로젝트라고,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덧붙였죠.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빨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 예전처럼 찍을까요? 측색계를 들고 RGB 값을 맞추며 완벽하지만 차가운 사진을 찍을까요? 아니면 지금 배운 것들을 지킬까요? 발그레하다, 불구스름하다. 이 단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까요? 10월 24일 경복궁. 혜진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제 사진이 변했다고 했다고, 원래대로 돌아오라고 했다고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루카스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10년간 쌓아온 방식을 버리는 게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라고요. 기술에 마음을 더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는 경복궁을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은 절정을 지나 지기 시작했죠. 혜진이 떨어진 낙엽을 주었습니다. 이 낙엽은 무슨 색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레드에서 브라운으로 변하는 중이라고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불구죽죽하게 물러간다고요. 불구죽죽하다는 표현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완전히 빨갛지도 않고 완전히 갈색도 아닌 상태라고 했습니다. 색이 무르익어 깊어지는 느낌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물러간다는 건 서서히 변해간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낙엽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불구죽죽했습니다. 한 달 전 같았으면 그냥 다크 레드라고 했을 겁니다. RGB 135, 45, 30 정도라고 측정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낙엽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고 변화였고 삶이었습니다. 혜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보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전시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방식대로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썼습니다. 기술적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감정도 담고 싶다고, 그게 서울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계약을 파기해도 좋다고 덧붙였죠. 메일을 보내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10년 경력이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평판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RGB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색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10월 27일. 답장이 왔습니다. 에이전시 대표였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관광청의 중간 결과물을 보여줬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았다고요. 특히 한복 할머니 사진이 인상적이었다고, 기술보다 스토리가 보인다고 평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계약은 유지하되 제 방식대로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두려웠던 건 저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감정 있는 사진을 원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계 언어를 배우는 건 새로운 눈을 얻는 것이다. 한국어는 내게 64개의 빨강을 보여줬다. 이제 나는 세상을 더 풍요롭게 본다. 창밖에 서울을 봤습니다. 더 이상 레드, 블루, 옐로우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벌겋고 발그레하고 불구스름한 도시였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11월 5일 남산타워. 석 달이 다 되어 갔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포토북에 들어갈 마지막 사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제안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찍자고요. 밤 풍경이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녁 6시,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랐습니다. 해가 막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천천히 불을 켜기 시작했죠.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불구스름했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빨간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장노출 촬영을 위해서였습니다. 카메라를 고정하고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이 도시를 레드로 봤습니다. 하나의 색, 하나의 파장. 단순하고 명확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산타워의 붉은 조명은 새빨갛습니다. 선명하고 강렬했죠.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은 불구스름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광화문 방향의 네온 사인들은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의 조명은 발그레했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웠죠. 하나의 도시, 무수한 빨강. 혜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떤 색으로 보이냐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색으로 보인다고요. 새빨강, 벌강, 발그레, 불구스름, 시뻘겋게. 서울은 64가지 빨강의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웃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는 거라고 했죠.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15초 장노출. 도시의 빛들이 카메라에 천천히 담겼습니다. 클릭.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의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석 달 전의 완벽함은 정확한 RGB 값이었습니다.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숫자였죠. 하지만 지금의 완벽함은 달랐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서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벌겋게 살아가는 사람들, 발그레하게 웃는 아이들, 불구스름하게 저무는 하루. 이게 진짜 서울이었습니다. 전망대를 나와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혜진이 물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뭘 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석 달 전에 저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돌아갈 필요 없다고요.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석 달 전의 루카스가 아니었습니다. 측색계에만 의존하는 사진작가가 아니었죠. 저는 이제 세계 감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1월 11일 작업실. 포토북 편집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3,000장 중에서 150장을 골라야 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자꾸 다른 사진들로 향했죠. 감정이 있는 사진들. 아이가 떡볶이를 먹으며 입가가 새빨개진 사진. 초점이 약간 나갔지만 기쁨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연지색 한복을 든 사진. 노출이 밝았지만 60년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한강의 불구스름한 석양 사진. 완벽하지 않았지만 평화가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불구죽죽한 낙엽 사진. 기술적으로는 별로였지만 시간의 흐름이 담겼습니다. 150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마다 캡션을 달았습니다. 영어 캡션 옆에 한국어 색채열을 병기했습니다. 레드 페이스 마이너스 새빨간 얼굴 레드 선셋 마이너스 불구스름한 노을 레드 리브즈 마이너스 벌건 단풍 레드 치크스 마이너스 발그레한 볼. 독일어와 영어로는 전부 레드지만 한국어로는 각각 달랐습니다. 포토북 제목을 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빨강의 문법 64가지 감정. 영어 제목도 달았습니다. 더 그래머 오브 레드 64 이모션즈. 문법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색채어는 단순한 어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체계였고 규칙이었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죠. 빨강을 표현하는 64가지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64가지 문법이었습니다. 혜진이 제목을 보고 좋다고 했습니다. 정확하다고 했죠. 저는 포토북 서문을 썼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색을 숫자로만 봤다고 적었습니다. RGB 값이 전부였다고요. 하지만 한국어가 가르쳐줬다고 썼습니다. 색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빨강 하나에도 64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책은 서울의 색을 담은 게 아니다. 서울의 마음을 담았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2주일 후면 발표회였습니다. 관광청 관계자들, 언론, 사진작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 작업은 제 인생 최고의 프로젝트였습니다. 11월 25일 서울관광청 세미나실. 발표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명의 관계자들 앞에서 석 달간의 작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관광청 임원들, 한국 사진작가들,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혜진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긴장된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관광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석 달간 제가 담았던 도시였죠. 세미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3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관광청장과 임원들이 보였고 뒷줄에는 사진작가들과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포토북이 각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금색 글씨로 제목이 새겨져 있었죠. 빨강의 문법 64가지 감정. 정각도시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상업사진작가 루카스 슈미트, 10년 경력의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남산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석 달 전 저는 이 도시를 레드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색깔로만 인식했다고요. 저는 10년간 색을 RGB 값으로만 측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다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측색계 사진이었습니다. 이 장비로 저는 모든 색을 숫자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빨강은 RGB 220, 20, 60이라고 이게 과학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한국어가 저를 바꿔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한국어 색채어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벌겋다, 발그레하다, 불구스름하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한국어에는 빨강을 표현하는 단어가 64개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는 하나, 독일어도 하나인데 말이죠.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RGB 값인데 왜 다른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었다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창덕궁 단풍사진 3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 세 나무는 RGB 값이 거의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이가 2% 미만이라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각각을 벌겋다, 불구스름하다, 발그레하다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는 색깔을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본다는 것을요. 다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떡볶이를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입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한국어로는 새빨갛게 맵다고 표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빨강이 아니라 뜨겁고 자극적인 빨강이라고요. 색에 맛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연지색 한복을 든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통인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60년째 한복을 짓는 분이라고요.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색은 마음이라고요. 연지색은 단순한 빨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사랑의 설렘이고 새 출발의 떨림이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그런 감정이 색 이름 속에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실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과 5개를 각각 다른 단어를 생각하며 찍었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진이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RGB 값인데 단어가 바뀌자 사진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동료에게 보냈더니 그도 차이를 느꼈다고요. 언어가 인식을 바꾼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다시 남산 야경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도시를 레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빨강, 벌강, 발그레, 불구스름, 시뻘겋게 본다고요. 서울은 64가지 빨강의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새로운 눈을 주었다고요. 색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포토북은 서울의 색이 아니라 서울의 마음을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앞줄에 관광청장이 일어섰습니다. 뒷줄에 사진작가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 중년 사진작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청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몰랐던 우리 언어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혜진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다고 완벽했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불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석 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1월 28일 인천공항. 석 달이 끝났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혜진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우리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제가 도착했던 바로 그 활주로였죠. 혜진이 물었습니다. 독일 가서 뭐 할 거냐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석 달 전에 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다른 사람이 되면 된다고 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RGB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측색계 없이도 색을 느낄 수 있는 사진작가가 되어 있었죠.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혜진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간 한국어를 가르쳐줘서 세계 감정을 알려줘서 감사하다고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만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루카스님이 스스로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혜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죠. 게이트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색을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배우러 온 것이었죠. 베를린 테겔공항 이틀 후. 독일 땅을 밟았습니다. 익숙한 공기였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죠. 서울의 습한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측색계, 컬러 차트, 팬톤 색견본. 342개의 색 샘플들. 저는 측색계를 들어올렸습니다. 60g. 가볍지만 석 달 전에는 이게 제 전부였죠.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노트가 있었습니다. 석 달간 혜진에게 배운 한국어 색채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벌겋다, 발그레하다, 불구스름하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불구죽죽하다. 64개의 빨강. 저는 이 단어들을 벽에 붙였습니다. 제 새로운 컬러 차트였습니다. 석 주일 후. 포토북 빨강의 문법이 한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사진작가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죠. 포토북은 출간 일주일 만에 3,000부가 팔렸습니다. 독일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에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언어가 예술을 바꿀 수 있다는 기사였죠.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프로젝트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의 요구가 달라졌다고 말했죠. 이제는 정확한 사진이 아니라 감정 있는 사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했고 그래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현재 베를린 스튜디오. 지금 저는 새로운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감정의 색입니다. 각 나라를 방문하며 그 언어만의 고유한 색채어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 프랑스의 블루, 이탈리아의 로소. 각 언어가 색을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하는 작업이죠. 하지만 제 스튜디오에는 여전히 한국어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64개의 빨강 단어들. 제가 처음 배운 색의 문법입니다. 오늘도 촬영이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의 신차 광고였죠. 빨간 스포츠카를 찍는 작업이었습니다. 석 달 전 같았으면 측색계를 꺼내 RGB 값을 맞췄을 겁니다.
정확한 레드를 찾았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빨강은 어떤 감정일까요? 새빨간가요? 벌건가요? 아니면 시뻘건가요?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벌겋습니다. 타오르듯 강렬하고 열정적인 빨강이었죠. 셔터를 눌렀습니다. 클릭.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의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베를린의 저녁 하늘이 불구스름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석 달 전 같았으면 그냥 레드스카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저 하늘은 불구스름합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빨강입니다. 한국어는 제게 새로운 눈을 주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색은 파장이 아닙니다. 색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한국어는 64가지 빨강으로 그걸 증명했죠. 저는 더 이상 측색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으로 색을 느낍니다. 그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늘이 참 곱습니다. 불구스름하게 물든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한국어로 중얼거립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아름답다. 그 단어 하나에 제 모든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벌겋다, 발그레하다, 불구스름하다 등의 색깔 단어 중 어떤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외국어를 배우면서 번역할 수 없는 아름다운 단어를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 담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